자, 이제 경제적 민족운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민족기업의 설립이라고 해서 회사령이 철폐됐죠. 여러분, 회사령이 있고, 회사령은 1910. 그래서 회사 설립 시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허가제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런데 회사령이 폐지됐죠. 철폐, 폐지. 회사령은 1920년에 폐지돼요. 그래서 회사령이라는 게 1910년에서 20년까지만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는 회사 설립 시의 허가가 아니라 신고제로 바뀌었어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자, 그래서 시험에 가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회사령이 적용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회사령이 적용됐던 시기라는 건 1910년에서 1920년까지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1910년대를 물어보는 문제겠죠, 당연히.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제시대나 요 근현대사의 문제는 뭘 잘 봐야 되냐? 그 법이 만들어진 시기냐? 아니면 적용되는 시기냐? 또는 시행되는 시기냐? 요걸 구분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들어진 연도인지 아니면 적용되는 시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거 아니에요. 요 시기 전부 다. 요렇게. 예를 들면 여기 나온 김에 예를 들면 실제로 이거는 출제됐던 문제니까 몇 년 전에 치안유지법이 적용됐던 시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또는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면 치안유지법이라는 게 우리 앞에 나왔던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이죠. 자, 이 법은 1925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법이 언제까지 있다 사라졌냐? 1945년이에요. 해방될 때까지. 자, 그러면 결국에는 치안유지법이 적용되던 시기를 물어봤으니까 1925년부터 45년까지 다 물어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진 연도가 뭐냐라고 하면 25년이겠지만 적용됐던 시기는 이 전체를 다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한국사도 잘합니다. 알겠지?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정우의 선언도 정우의 선언이 발표된 해를 물어보는 건지 이거와 관련된 단체를 물어보는 건지, 그러니까 신간해를 물어보는 건지 26년을 물어보는 건지 그렇게 구분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가서 회사령이 철폐됐어요. 자, 왜냐면 일본 자본이 우리나라에 대거 진출하면서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미쓰비시, 미쓰이 같은 일본의 막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진출을 하는데 회사 설립을 어렵게 해놓으면 우리나라 회사를 만들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 설립을 쉽게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위축이 될 거고 그래서 국산품을 써야겠구나. 그래서 물산장려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 중에 하나가 회사령 폐지고 자, 그 다음에 자, 민족 기업이나 또는 뭐 이런 우리나라 회사들이 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시면 지주와 거상자본 출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랄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만든 회사, 그 다음에 가난한 서민들이 모아서 만든 회사, 뭐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제가 지금 써놓긴 했지만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냥 한번 그냥 이런 게 있네 하고 넘어가면 되지 이거 막 외우실 필요 없어요. 자, 경성방직 주식회사는 김성수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봤어요? 김성수? 김성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요 경성방직 주식회사를 만들었고 동아일보를 만들었고 고려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독립운동가냐 아니면 친일파냐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친일인명사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정확히 친일파냐 민족운동가냐가 좀 애매했었나 봐요. 왜냐면 좋은 일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위인전에 김성수 위인전도 있었어요. 나 읽어봤잖아. 김성수 위인전 읽어봤잖아. 난 진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일인명사전에 올라있더라? 그랬지. 사람에 대한 평가는 또 이렇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 어쨌든 요 김성수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만든 회사고요. 그 다음에 백산상회라는 사람, 이 회사는
안희재 선생, 백산 안희재 선생이 부산에다 만들었던 무슨 회사라고 해야 되냐? 무역회사?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해서 임시정부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 백산상해 같은 경우는 이 백산 안희재 선생이라는 이 분과 경상도 지방의 자본가들이 만든 회사. 그래서 왜 경주 가면은 최부자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건물도 남아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러 가는데 그런 집에서 이렇게 출자해서 만든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대기업들, 지금으로 하면 대기업쯤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서민 출신의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출자해서 만든 게 뭐 메리아스 공장, 고무신 공장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 당연히 말 안 해도 당연히 탄압을 받았겠죠. 그래서 민족기업이 30년대 들어가서 위축이 됐던 이유는 일제의 탄압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 흡수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렇게 됐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선 여러분이 외울 게 하나도 없네요. 그냥 쓱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산장려운동. 자, 이 물산장려운동도 은근히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많이 나오는 개념. 자, 여러분 862페이지 물산장려운동 봅시다. 자, 배경은 회사령 철폐로 일본 자본의 유입이 들어왔다. 앞에 우리 설명한 거죠. 자, 회사 설립을 쉽게 만들어서 일본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진출하기 쉽게 만들었다. 거기에다가 관세 철폐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23년에 결국에는 관세가 철폐되는데 관세가 철폐된다더라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세라는 게 여러분 아시죠? 외국의 물건에 세금 붙이는 거죠. 외국의 물건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 산업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국 물건은 세금을 세게 묻히는 거죠. 그리고 그 세금이 없는 게 여러분 아는 면세점 할 때 그 면세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나라에도 일본이 관세를 내고 있다가 1923년에 관세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관세가 없어진다더라 라고 소문이 나니까 안 되겠네? 그럼 우리나라 산업보호가 안 되니까 국산품을 써야겠구나.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결국에는 국산품 쓰자, 국산품 애용운동이 벌어지게 돼요. 그게 바로 물산장려운동이죠. 자, 봅시다. 조선물산장려회를 조직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겠죠? 언제? 1920년대 초반에 어디에서? 평양에서 누가? 조만식이 주도했다. 자, 1922년이라는 연도를 꼭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1920년대 초 이렇게 해도 돼요. 1920년대 초반에 누가? 조만식이 주도했는데 어디서? 평양에서 시작됐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방에서 시작된 운동들은 좀 알아둬라. 여러분 아까 국채보상운동 어디? 대구. 그 다음에 형평운동 어디? 진주. 물산장려운동 어디? 평양. 이렇게 지방에서 시작된 운동들은 특히 많이 언급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또 그 지역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또 따로 출제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평양에서 시작했고 자, 요게 이제 서울에서도 조선물산장려회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요 평양에서 만들어진 조선물산장려회와 서울에서 만들어진 조선물산장려회가 같은 계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확대가 돼가지고 서울까지 퍼지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평양에서 따로 서울에서 따로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서 나타나면서 확대가 되고 뭐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어쨌든 이런 조선물산장려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물산장려운동이 본격화되죠. 자, 그리고 기타 참여단체라고 써있죠. 자작회라는 단체는 학생들 단체고요. 그 다음에 토사내용 부인회. 여러분 딱 이름만 봐도 알겠지. 토사내용 부인회는 무슨 단체겠어? 부인들 단체겠지. 그래서 이런 부인들 단체와 학생들 단체까지 이런 물산장려운동에 참여했다. 그러면 물산장려운동이라는 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국산품을 쓰자. 왜냐면 외국 물건 들어오면 아니면 관세 철폐되고 회사령 폐지되고 하면 일본 물건이나 외국 물건 많이 들어올 거고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국산품을 애용하자라는 게 바로 물산장려운동이죠. 뿐만 아니라 자급자족, 근검절약, 생활개선, 금주금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주장했던 게 바로 물산장려운동이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냐? 이제 결론부터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됐냐? 자, 물건을 막 우리 물건을 쓰자고 했어요. 우리도 막 이런 캠페인 있으면 우리도 막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그럼 국산품을 써야겠네. 수요가 증가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막 살려고 하는 국산품을 살려고 하는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막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러면 물건 생산을 더 하든지 공장을 더 많이 만들든지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살려는 사람은 많아졌어요. 수요는 많아졌는데 물건에 대한 생산이 많아졌다거나 회사나 공장이 더 채워졌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럼 결국에는 수요는 증가했는데 물건 생산은 그대로니까 결과 물건 값이 오르는 결과를 가져와요. 자, 여기 보시면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결국에는 가격이 상승하면 돈은 누가 벌어? 상인들이 벌겠지. 그래서 상인이나 자본가들이 대부분 이익을 챙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한 단순 경제적 운동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자, 수요가 증가했는데 생산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값이 올라가는, 물건값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는, 그럼 결국에는 서민경제 안 좋은 거지. 당연히 백성들은 힘든 거지.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자, 한 개 봅시다. 그래서 너네 일부러 그러면 이렇게 돈 벌려고 한 거 아니야? 조금 의심스러운데? 그러면서 사회주의 계열에서 비판을 하게 돼요. 뭐라고 비판하냐면 이기적인 계급투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고 사실상 별다른 성과 없이 중단된 게 바로 물산장려운동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여기 민족주의자들이 이런 걸 비판하면서 이탈했죠. 그러면서 또 사회주의자가 비판했죠. 민중의 외면이 있었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결국에는 물산장려운동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게 되죠. 그게 바로 물산장려운동이고, 자, 물산장려운동 보시면은 862페이지에 국산품 애용 선전 광고 나와 있죠. 거기 중간에 포스터, 우리가 만든 것은 우리가 쓰자라고 써 있죠. 네, 우리가 만든 것은 우리가 쓰자.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이런 어떤 구호들 내세우면서 물산장려운동이 전개가 됐죠. 자, 여기 보시면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했던 물산장려운동의 어떤 구호라든가 포스터라든가 결의문 이런 거죠. 입어라 조선 사람이 짠 것을, 먹어라 조선 사람이 만든 것을, 써라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조선 사람 조선 것 이런 식으로 물산장려운동의 취지문 같은 것들이 나와 있고요. 자, 우리는 이 사회주의 계열 들어가기 전에 863페이지에 사회주의 계열의 물산장려운동의 비판이라고 해서 또 사료가 나와 있어요. 이거 잠깐 보고 갑시다. 자, 물산장려운동은 중산계급의 이기적 운동이다. 자, 실상을 말하자면 노동자에게는 이제 새삼스럽게 물산장려를 말할 필요도 없다. 야, 우리는 원래 물산장려 하고 있었어. 우리는 원래 외국 거 못 먹어, 못 써.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네는 자본 중산계급이 양복이나 비단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무면과 배옷 입었고 위스키나 브랜디나 정종을 마시는 대신 소주나 막걸리를 우리는 마시고 있어서 우리는 따로 물산장려 할 것도 없어. 원래 우리 하고 있었어. 이런 뜻이고요. 자, 그래서 저들은 민족적, 애국적 하는 감상적 미사로서 눈물을 흘리며 저들의 이해가 전현상반한 노동계급의 후원을 갈구하는 것이다. 너네 돈 벌려고 일부러 한 거 아니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에서 이렇게 비판이 있었다? 아, 물산장려운동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물산장려운동을 봤을 때 이거는 민족주의 계열에서의 이제 경제적 민족운동이고 이제는 사회주의 계열에서의 민족운동. 경제적 민족운동은 노동자들이 저항한 노동운동, 농민들이 저항한 농민운동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농민운동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864페이지 농민운동. 자, 농민운동 소작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누가 누구한테 저항하는 거냐.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농민은 자영농, 내가 내 땅 가지고 잘 살고 있으면 상관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소작인이 친일 또는 일본인 지주에 대해서 소작농이 친일이나 일본인 지주에 대해서 저항한 거다. 이런 걸 소작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소작농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지주한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내가 땅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대로 얼마를 내요? 우리 지대가 보통 얼마였죠? 병작반수제 기억나요? 병작반수? 그러면은 내가 땅을 빌린 대가로 그 땅 주인한테 1년에 얼마쯤 줘야 돼?
수확량의 절반쯤 주죠. 그게 그냥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뭐 병작반수를 법으로 금지하고 뭐 과잠법 체제에서 뭐 이런 거 우리 배웠었지만 사실은 어쨌든 무조건 병작반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한 절반쯤은 지주 줘야 되는구나. 근데 이때는 지대가 얼마였냐? 약 80%였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내가 수확을 했잖아? 그럼 그 중에서 절반을 주는 게 아니에요. 80개를 줘야 돼. 80%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20%만 가지고 소작농이 1년을 살아야 되니까 소작농한테 너무 가혹한 처사였었죠. 그래서 원래는 한 절반 정도였었던 지대가 80%까지 올라가면서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었겠구나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줄여달라라고 요청을 해야겠죠. 줄여달라. 자, 그래서 농민운동. 자, 그럼 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여러분 아시죠? 1910년대 수탈 토지조사 사업 때 몰락한 계층 누구? 농민. 여러분 1920년대 경제적 수탈이 산미증식 계획이잖아요. 산미증식 계획에서 몰락한 계층은 또 누구? 농민. 그러니까 1910년대도 농민 몰락, 20년대도 농민 몰락. 농민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당시에는 당연히 농민들이 너무너무 힘들었겠지. 그래서 그 농민들이 쌓인 게 많지. 그러니까 저항을 하겠죠? 그게 이제 소작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일제의 수탈, 지주의 수탈.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 교재에는 1920년대 전반, 1920년대 후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1920년대 전반, 20년대 후반, 30년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그냥 20년대 투쟁, 30년대 투쟁으로만 구분해도 충분해요. 시험에는 그렇게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20년대 전반, 후반으로 구분돼 있지만 이렇게 구별 안 해도 된다. 그냥 20년대, 30년대 완전히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20년대부터 볼게요. 자, 소작인 조합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소작료 인하. 아까 80%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소작권 보장. 자, 여러분 토지조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 소작농의 경작권, 도지권, 입회권을 부정했죠. 자, 여기서 경작권, 도지권, 입회권이라고 하는 건 부분 소유권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지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소작농들의 고유한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부정했었죠. 인정을 안 했었죠. 토지조사 사업 때. 그러니까 농민들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경작권이 소작권이니까 요 소작권이나 경작권만이라도 좀 달라. 너무 힘들다 우리. 자, 그런데 사실 택도 없죠. 그래서 자, 1920년대의 활동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잖아요. 너무 먹고 살기 힘들지. 수탈 많이 당하지. 그래서 생존권 투쟁이라고 표현해요. 생존권 투쟁.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생존권 투쟁. 우리 살아야겠어. 그러면서 이런 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920년대의 소작쟁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생존권 투쟁이고, 자, 요 1920년대의 전반이든 후반이든 통틀어서 제일 유명한 소작쟁이는 이거예요. 암태도 소작쟁이. 암태도 소작쟁이. 이게 가장 유명하죠. 자, 암태도가 어디냐면 전남 신안군 암태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신안이 목포 근처에 있는 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암태도라는 또 조그만 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암태도에서 친일지주 문제철, 이 사람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는 친일지주 문제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농민들을 구타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소작료 80% 받고 나쁜 놈이죠. 그래서 요 친일지주 문제철이 농민들을 괴롭히면서 결국에는 여기에 농민들이 저항한 사건, 그게 바로 암태도 소작쟁이고 약 1년여간의 저항 끝에 결국 소작류를 약 40%로 인하한,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라는 게 바로 암태도 소작쟁이. 제가 예전에 광주에서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광주에서 수업할 때 그 지역의 학생이 저 집안이 알더라고요. 저 집안을. 왜냐면 되게 유명한 집안이래요. 그래서 저 집안이 학교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학재단인 거야. 쉽게 말하면 저렇게 이제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일제시대에 겪고 해서 현대에 와서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 학생 말로는 그래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저 사람이 학교를 가지고 있었대, 재단을. 그 학교를 자기가 나왔대. 그 문씨 그 집안에서 학교를 가지고 있었고, 그 학교를 나왔다 내가. 그러면서 저 집안 되게 유명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부자구나. 아직까지 잘 살고 있구나. 그래. 친이를. 그래. 자, 어쨌든 여기서는 암태도 소작쟁이. 지금 제가 여기 밑에 썼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 뭐 친일지주 뭐 어쩌고 막 썼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이 사람 이름도 몰라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소장료를 40%로 인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서는 그러면은 암태도 소작쟁이가 성과가 있어 없어? 성공했어 안 했어? 물론 100%는 아니지만 성공했어 안 했어? 했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 이게 중요한 거. 알겠죠? 요 몇 퍼센트도 기억 못 해도 돼요. 그냥 우리는 성과 있었어? 성과 있었어. 어느 정도는 괜찮았어. 그게 바로 암태도 소작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지주나 마찬가지니까 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저항하는 소작쟁이도 있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암태도 소작쟁이가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1920년대 후반에는 소작인 조합이 자작농까지. 그러니까 왜 남의 땅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만 어려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 땅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여전히 어렵나 보네. 맞아요. 그래서 농민조합으로 개편을 했죠. 그리고 농민들의 단체도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조선농민총동맹이 만들어지죠. 1927년 이런 거 연도도 한번 체크. 자, 그러면서 전국 각지 농민조합이 이제 결성이 되면서, 자, 아무래도 전국으로 퍼졌으니까 좀 조직적인 어떤 저항이 가능하겠죠. 조직적 연계가 가능하다. 그리고 불이흥업 서선농장 소작쟁이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불이흥업 서선농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저기 평안도 쪽에, 북한 쪽에 있었던 그런 농장에 이제 소작쟁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책에는 1920년대 중반이라고 나오고 어떤 책에는 1930년대 후반이라고, 30년대 중반이라고도 나오거든요. 왜냐면 1920년대부터 30년대 걸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 중반까지니까 이거는 어떤 시대로 물어봐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결국 시험에는 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시험에는 암태도 소작쟁이가 주로 많이 나오니까 암태도 소작쟁이.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체크한 것 중에서 여러분 중요한 거 제가 3개 체크했네요. 1920년대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생존권 투쟁,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거는 암태도 소작쟁이, 그 다음에 농민단체 대표적인 건 조선농민총동맹. 네, 요 정도 3가지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930년대로 넘어갈게요. 30년대는 사회주의 세력과 연계하면서 혁명적 농민운동으로 농민조직으로 바뀐다. 여기서 혁명적 막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혁명 들어가잖아. 사회주의 영향 받았구나. 그리고 비합법 투쟁이구나. 이거 합법적인 건 아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합법적 투쟁으로 전환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항일민족운동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자, 우리 1920년대는 무슨 투쟁? 생존권 투쟁.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거 좀 고쳐줘 이런 거잖아요. 30년대로 넘어가면 에라 모르겠다. 민족운동이다.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20년대는 생존권 투쟁, 30년대는 항일민족운동 이렇게 바뀐다는 거. 알겠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농촌진흥운동은 우리가 배웠어요. 자, 농촌진흥운동이 뭐냐면 1932년부터 1940년까지 전개됐던 뭐 차금 예방, 춘궁 투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춘궁 뭐 그런 것들, 춘궁 투쟁 뭐 이런 거 제시하면서 소작 조정령이나 농지령을 만들어서 농민들을 좀 회유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런 농민운동이 많이 일어나니까 농민들을 좀 회유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운동을 벌였지만 성과는 없었다. 오히려 농민들이 더 힘들었다라고 얘기했고, 자, 그리고 중일전쟁 이후에, 중일전쟁이라고 하면 1937년이죠.
이제 거의 일본이 막바지 전쟁 대비에 매진할 때고 그때 이후에는 농민운동이 거의 없어져요. 왜냐면 대우가 좋아져서가 아니고 너무 탄압이 심해서 저항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도 864페이지 소작쟁이 발생 횟수와 참가 인원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여러분 소작쟁이 횟수가 거의 한 30년대 중반까지는 30년대 전반기까지는 좀 많았죠. 그러다가 여러분 38년, 7년, 38년 그 이후에는 소작쟁이 건수나 인원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왜? 탄압이 심해서. 이건 탄압이 심해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자 20년대는 생존권 투쟁, 30년대는 항일민족운동, 대표적인 운동은 암태도 소작쟁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제 농민운동은 이런 거였으면 노동운동 양상이 똑같아요. 양상이 똑같다. 그래서 중요한 노동쟁이만 따로 구별하시면 되고 양상은 똑같아요. 20년대 생존권 투쟁, 30년대 민족운동, 30년대 후반 중일전쟁 이후에는 쇠퇴. 양상이 똑같아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농민운동이랑 아니 농민운동? 여기 농민운동이라고 되어 있네. 노동운동이겠지? 노동쟁이. 자 그러면 누구에게 저항하는 거냐? 노동자가 친일, 일본인, 자본가에게 저항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본가는 누구냐? 사장, 회사 사장, 공장 사장한테 저항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1920년대부터 많아지기 시작해요. 1910년대는 노동운동이 없어요. 왜냐면 공장이나 회사가 없었거든요, 거의. 알죠? 회사령 때문에 회사를 거의 만들 수가 없었으니까 회사령이 폐지된 이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기업, 공장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 계층도 많아졌고 근데 문제는 이 노동자들이 여기 나와 있죠? 열악한 노동환경 그리고 노동 조건에서 근무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했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면서 이제 인식도 확대됐고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게 일본인 성인 남자의 임금과 조선인 성인 남자의 임금의 차별이 있고 일본인 성인 여자와 조선인 성인 여자의 임금에도 차이가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인들에 비해서 거의 한 70에서 60% 정도의 돈밖에 못 받고 똑같은 강도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열악했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노동자들이 친일이나 일본인 자본가, 회사 사장한테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리고 노동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이 노동조직에 관련된 표가 여러분 864페이지에 거기 가운데 뭐 이렇게 조직표 같은 거 보이잖아요.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다 써볼게요. 조선노동공제회, 조선노동공제회, 그리고 조선노농총동맹, 조선노농총동맹, 그리고 조선농민총동맹, 조선노동총동맹. 자, 여러분 표에는 지금 중간에 뭐가 좀 많이 있죠. 뭐 연맹회도 있고 여러 가지고 있는데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1920년에 노동공제회. 그 다음에 중간에 1924년에 노농총동맹. 자, 이 노농총동맹이 농민총동맹과 노동총동맹으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연도도 좀 중요하겠죠? 노농총동맹은 24년, 그리고 나눠진 게 27년. 노농총동맹, 농민총동맹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져서 또 활동을 이어갔다. 자, 그 다음에 1920년대로 넘어갈게요. 아까 20년대 양상, 30년대 양상만 구분하면 된댔죠? 자, 1920년대는 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써있네. 노동시간 단축, 작업환경 개선 등. 자, 여기 나와있죠, 여러분. 20년대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생존권 투쟁. 자, 그러면서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고 대표적인 노동쟁이 하나. 원산 노동자 총파업 29년. 앞에서 여러분 암태도 소작쟁이 몇 년이었어요? 요 연도도 가끔 물어봅니다. 1923년에 암태도 소작쟁이. 그리고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29년.
자, 그리고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또 중요한 게 뭐냐? 신간회가 지원했다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신간회가 지원했었지? 이것도 중요하구나. 신간회하고도 관련이 있다. 왜냐면 29년이니까 신간회가 27년에서 31년에 만들어졌잖아요. 예, 활동했으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원산 노동자 총파업. 이게 가장 대표적이고, 자, 30년대로 넘어가면 뻔하죠. 항일 민족운동으로 바뀌었고 비합법 투쟁이면서 지하운동으로 바뀌었고 사회주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자, 봅시다. 자, 비합법 투쟁, 폭력 투쟁, 항일운동. 그래서 항일민족운동으로 바뀌었으면서 비합법 투쟁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중일전쟁 이후에는 너무 탄압과 통제가 많아서 거의 소멸. 그러니까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가 좋아졌다거나 그래서 소멸한 거 아니고 아시죠, 여러분? 당연히 탄압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866페이지에 36년 이후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거기 막대 그래프가 거기서 끊겼죠. 예, 거의 없으니까. 37년 이후에는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경제적 민족운동, 민족문화, 경제적 민족운동에서는 물산장려운동, 그리고 노동운동, 농민운동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민족문화 수호운동으로 가봅시다. 여기 또 내용이 많아서. 자, 민족문화 수호운동에서는 처음에 교육운동부터 한번 나와 있어요. 자, 868페이지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1차 조선 교육령, 2차 조선 교육령, 3차 조선 교육령, 4차 조선 교육령 이렇게 각 시기별로 교육령이 있는데 묘하게 이 교육령이 일제의 식민통치 방식과 딱 맞아 떨어져요. 당연히 식민통치 방식이 바뀔 때마다 교육령도 바뀌니까. 그래서 자, 보시면 자, 우민화 교육과 민족의식 말살을 위해서 교육 정책을 실시하면서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에 조선 교육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당연히 내용을 물어보겠죠. 1차 조선 교육령 내용이 뭐냐, 2차 내용이 뭐냐, 3차 내용이 뭐냐 이렇게. 시험에는 2차와 3차가 주로 많이 나와요. 왜냐면 좀 특징이 많아서. 자, 1차 먼저 볼게요. 1차는 딱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뭐부터 할 거야? 일단 얘네들한테 일본어부터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민화 교육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애들이 너무 똑똑하면 안 돼. 왜냐면 너무 똑똑해가지고 막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막 독립운동하고 하면 안 되니까 자, 적당히 식민 지배에 순응할 수 있는 그리고 순응을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왜 일은 좀 시켜 먹어야 되지 않겠어? 그럼 일을 시켜 먹으려면은 뭐 말귀를 알아들어야 일을 시켜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정도의 딱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식민 지배에 순응하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만 길러내기 위한 그런 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 보통 교육, 실업교육이라고 표현해요. 자, 봅시다. 수업 연한을 단축해서 자, 예, 우리 초등학교, 지금으로 하면 초등학교 6년, 근데 4년만 이런 식으로 수업 연한을 단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민화 교육, 우민화라는 건 멍청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다라는 뜻이잖아요. 뜻 자체는. 그래서 자, 식민지배에 순응하는 인간을 길러내기 위한 보통교육. 그 다음에 낮은 수준의 실업교육. 왜냐면 데려다가 부려먹어야 되니까 일은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낮은 수준의 실업교육만 시켰다. 자, 그래서 1차 조선 교육령의 두 가지 특징은 이거예요. 보통교육, 실업교육. 자, 그 다음에 2차 조선 교육령 봅시다. 자, 2차 조선 교육령 넘어가기 전에 사립학교 설립을 통제하면서 서당도 못 만들게 했죠. 왜냐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민족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네, 민족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것들은 규제했었다. 그래서 뭐 서당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탄압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2차 조선교육령은 1922년이죠. 22년이라는 건 문화통치로 바뀐 이후죠. 그래서 문화통치 시기에는 이렇게 바뀌었구나. 자, 수업 연한을 다시 늘려요. 앞에서 줄였던 거 다시 늘리고 그 다음에 학교 수도 늘려요. 3면 1교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면 단위 3개마다 학교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초등학교들은 거의 일제시대 때 이 조그만 시골 초등학교들은 그때 만들어졌는데 거의 뭐 다 100년 넘은 초등학교들이 많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학 교육을 허용해 줄게. 자, 1차 조선교육령에는 대학 교육 없었어요. 2차 조선교육령에는 대학 교육이 있어요. 대학 교육을 허용해 줄게. 자, 그리고 일제와 동일한 교육을 표방을 했으나 초급 교육만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과 동일한 교육을 공학교육이라고 해요. 공학교육이라는 게 일본과 동일한 교육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나 조선인이 다니는 학교는 명칭부터 달랐기 때문에 당연히 공학교육이라고 해서 똑같은 교육을 시켜준다는 건 거짓말이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대학 교육을 허용해준다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대학은 안 만들어줘요. 그럼 대학 교육을 허용해준다고 했는데 대학은 없으면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그럼 차라리 우리가 돈 모아서 대학 만든다? 그게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에요.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1920년대 초반에 밀립이 사립이잖아요. 사립대학을 만들기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했던 게 밀립대학 설립운동이고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하자 또 그건 안 된대. 일본이 방해를 해서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뭐 학교는 만들지도 못하게 하면서 대학 교육은 해도 된다고 하면서 대학은 안 만들어주고 하니까 결국에 이제 일본도 조선인들의 불만을 좀 무마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일본이 하나 만들어줘요. 대학을. 그게 바로 경성제국대학. 자, 경성제국대학은 지금의 서울대학교의 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서울대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막 엄청 뭐 공부 잘하는 애들 막 모여있고 하는 그런 이미지 있죠? 하지만 이 대학은 그런 대학은 아니에요. 그냥 초급 교육 정도 시켜주는 그런 좀 수준 낮은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고급 친일파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 어쨌든 친일파 양성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경성제국대학. 자, 1차 조선교육령에서는 보통교육, 실업교육, 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대학교육 허용, 그리고 경성제국대학 설립. 이거 일본이 만들어준 거. 알겠죠?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탄압하면서 일본이 만들어준 거. 자, 요게 바로 2차 조선교육령까지 내용이고요. 자, 우리는 1차 조선교육령. 지금 여기 쭉 나와 있긴 한데 1차 조선교육령 여러분들 사료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는 보통교육, 실업교육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자, 2차 조선교육령으로 갈게요. 요거는 좀 봐두실 필요가 있는데 자, 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 사람들을 똑같은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얘기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2차 조선교육령 1922년 자, 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국어를 상용하는 자의 보통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고등여학교령에 의한다. 자, 그리고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의 보통교육을 하는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를 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국어를 상용하는 자는 누굴까요? 국어라는 건 여기서 일본어를 말하는 거니까 일본어를 상용하는 자는 일본인, 그 다음에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는 조선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인들이 다니는 학교의 명칭과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 그 다음에 조선인들이 다니는 학교의 이름은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학교 명칭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똑같은 교육 시켜준다며. 다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왜 우리 문화통치는 내용이 있고 본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본질은 사실 이런 거죠. 뭐 똑같은 교육 시켜준다며.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바로 2차 조선교육령이고 수업 연한은 다시 늘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이런 내용 나오면 2차 조선교육령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다시 보세요. 2차 조선교육령은 1922년에 만들어졌는데 2차 조선교육령이 언제까지 유지됐냐 적용됐냐 1938년에 3차 조선교육령이 발표가 돼요. 그러면 2차 조선교육령이 적용되던 시기는 22년부터 38년까지죠. 시험에 정말 이거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에 교육령이 적용되던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을. 알겠죠? 2차 조선 교육령은 적용 시기가 길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아까 제가 문제 잘 읽으라고 했죠? 만들어진 시기인지 적용되는 기간인지 알아두라는 게 이제 이런 거에서도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3차 조선 교육령. 자, 3차 조선 교육령은 조선어를 수의 과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의 과목이라는 건 선택 과목이다. 그러니까 조선어를 선택 과목으로 한다는 건 사실상 선택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폐지. 사실상 폐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조선어를 선택 과목으로 한다. 수의 과목으로 만든다. 그럼 이제 교장이 선택하면 되는데 교장은 뭐 거의 일본인이나 친일일 텐데 선택을 안 하겠지? 사실상 폐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학교에서는 조선어 사용도 금지. 그 다음에 명칭도 바뀌어요. 아까 우리 조선인이 다니는 학교와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의 명칭이 다르다고 했는데 여기선 통합을 해요. 그래서 원래 조선인이 다니는 초등교육기관을 보통학교라고 했었죠? 소학교, 요 심상소학교는 심상은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소학교로 바뀌죠. 그래서 아, 명칭도 이렇게 통일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3차 조선 교육령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분 개정이 있었어요. 1941년에 국민학교령이라고 하면서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꾸게 되죠. 그래서 국민학교라는 표현은 1941년부터 여러분 중에 국민학교 다닌 사람은 없겠죠? 저야 뭐 당연하죠. 뭐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썼냐? 1996년까지. 96년부터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96년까지 썼기 때문에 사실은 96년이면 아주 오래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디테일에 조금 약하잖아요. 일본과 문화를 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아주 막 세세한 디테일한 이런 게 조금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국민학교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 한국 신민을 길러내는 학교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천황에게 충성하는 백성을 기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명칭을 그대로 1996년까지 썼다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것까지 신경을 우리가 좀 못 썼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바로 국민학교라는 명칭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국민학교로 바뀐 게 언제냐? 41년. 네,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고. 자, 4차 조선 교육령은 특별할 게 없어요. 왜냐면 전시동원 체제. 자, 군사교육 강화, 군사체제로 변환. 그래서 학교를 가긴 가요, 애들이. 하지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데려다가 이제 일 시키는 거예요. 군수공장 같은 데 가서 같이 일하고 막 그런 거. 훈련받고 이런 거. 그래서 4차 조선 교육령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 연도 정도는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아, 43년이구나. 자, 그 다음에 3차 조선 교육령에서는 이렇게 조선어는 수의 과목으로 한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아, 이거는 3차 조선 교육령 38년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교육정책, 언론정책에서 무단통치기, 이제 언론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무단통치기에는 민족신문 강제 폐간, 말하자면 황성신문, 제국신문 이런 거 다 폐간됐죠. 그 다음에 문화통치기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발간이 돼요. 하지만 발간은 됐지만 신문 기사, 검열, 삭제, 정간, 폐간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했고, 자, 30년대 이후에는 여러분 이거 들어봤죠? 일장기 말소 사건 요 정도만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되겠네요. 일장기 말소 사건 들어봤죠? 여러분 1936년에 독일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베를린 올림픽. 거기에 우리나라 선수가 나가서 금메달 땄죠. 알죠?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우리가 손기정 이름만 기억하지 동메달도 우리가 땄거든요. 남승용 선수가. 손기정 선수와 남승용 선수는 그런 거 들어봤어요?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서 둘이 뭐라고 해야 돼? 그 페이스 조절을 하기 위해서 같이 달리는 그런 동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래요.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로서 달렸고 사실은 남승용 선수의 페이스메이커가 손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메인 선수는 남승용 선수였죠. 근데 둘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동메달 이렇게 따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손기정만 기억하니까 손기정 선수만 기억하지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남승용 선수도 엄청 대단한 선수죠. 그리고 그때 마라톤을 뛰었는데 그 마라톤에 신발이나 뭐 변변한 게 있겠어? 뭐 나이키 운동화 있었겠어? 없었겠지 당연히. 그래서 정말 막 바닥이 얇은, 그래서 막 달리면 노면이 다 느껴지는, 뭔지 알죠? 쿠션이 전혀 없는, 그래서 충격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막 말도 안 되는 운동화를 신고 이제 마라톤 완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 선수가 그 신발 나 달라고, 너 무슨 신발 신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중간에 뭐 은메달 땄던 친구였나? 요 외국인 친구가 땄는데 그 친구가 그 신발 나 줘라. 너 무슨 신발 신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바꿨다던가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그 선수는 다른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대요. 그때 그렇게 좋은 신발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 손기정 선수의 기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실렸을 때 문제가 생긴 게 일장기 말소 사건이죠. 아시죠, 여러분? 이 두 명이 이제 메달을 땄을 때 그 동영상이 남아있거든요. 기록이 36년이니까 동영상이 남아있는데 그 동영상에 보면 분명히 금메달, 동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막 너무 침통한 표정이면서 이렇게 월계수 잎 같은 걸 뭘 줘요. 나무 같은 거. 그런 걸로 이렇게 일장기를 가리고 있는. 손기정 선수는 가리고 있고 남승용 선수는 그것도 없이 메달만 받아서 어떻게 막 하지를 못하고 부끄럽게 이제 고개를 막 숙이고 있는. 왜냐면 일장기를 달고 나갔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렇게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는 게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 딴 사진을 우리나라 신문기사에 실을 때 이 운동복에 그려져 있던 일장기를 지워버렸어요. 그냥 하얀색 운동복으로 사진을 실었고 이 기사가 실렸을 때 조선중앙일보에서 사실 먼저 신문을 실었는데 이 기사를 실었는데 조선중앙일보 이때 여운형이라고 하는 또 독립운동가가 사장이었어요. 요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도해서 이때 사장이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때 조선중앙일보가 넘어간 거예요. 그냥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별일이 안 일어나다 보네. 그리고 나서 동아일보가 이제 똑같은 그런 식으로 기사를 받아 썼을 때 동아일보는 걸렸어요. 그래서 동아일보는 정간. 그 다음에 조선중앙일보는 그때 재정난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폐간.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즉 언론 탄압과 관련된 사건이 바로 일장기 말소 사건이죠. 자, 그러다가 40년에 가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폐간돼요. 왜냐면 이제 전쟁 대비 본격해야 되니까 심지어는 그 기계 같은 거 막 돌리는 등사기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일본에서 필요했었기 때문에 다 뺏어가요. 그래서 아예 회사를 문 닫게 해버렸죠. 그래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폐간됐다라는 거. 자, 일장기 말소 사건 시기 한번 보시고 36년. 그 다음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폐간 시기도 연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국사 왜곡, 식민사관이라고 하죠. 자,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했었다라고 했는데 특히 고대사 왜곡. 왜냐면 고대사에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국가 발전 단계나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조금 앞서 있고 일본이 조금 뒤쳐져 있는데 그럼 자존심 상하니까 자, 너네가 사실은 발전이 없어. 이런 식으로 고대사를 왜곡을 많이 했었다. 자, 그러면서 고대사를 왜곡하고 이제 왜곡한 내용을 가지고 역사책을 편찬하기 위한 단체가 조선사 편수회. 이거 친일단체예요. 친일기관. 자, 조선사 편수회. 그 다음에 청구학회. 자, 조선사 편수회는 1925년에 만들어져서 실제로 조선사라고 하는 전집, 우리나라 역사 전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곡된 역사만 잔뜩 실어놓은 거겠죠? 그거를 실제로 1938년에 발간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를 왜곡한 내용들을 모아서 책을 만든 게 조선사 편수회. 그 다음에 30년대에는 청구학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게 되는데 그러면 식민사관이라는 게 그거예요. 너네 나라 역사는 발전이 없고 뭐 멈춰있고 다른 나라 영향만 받고 자율적으로 발전 못하고 이런 내용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정체성론, 타율성론, 당파성론, 일선동조론, 식민지 긍지화론. 이거 여러분 다 따로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내용만 한번 쭉 보시고. 자, 정체성론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정체되어 있다 무슨 뜻이냐? 멈춰 있다는 얘기죠. 자, 너네 나라 역사는 멈춰 있어. 발전이 없어. 일본보다 뒤처졌어.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자, 원래 전 세계의 역사 발전 단계는 여러분 비슷하죠? 선사시대, 원시, 선사시대, 고대, 노예제사회, 중세, 봉건제사회, 그 다음에 근대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현대. 이런 식으로 발전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역사 발전 단계설이고 이렇게 역사 발전 5단계설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크스. 왜 우리가 마르크스 하면 공산주의자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유물론의 입장에서 역사 발전 단계를 제시를 한 거예요. 물론 현대는 공산주의 사회라고 했어요.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르면. 하지만 공산주의는 무너졌으니까 빼고 나머지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에 거의 대부분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의 역사가 이렇게 발전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 발전하는데 여기에서 일본이 뭐라고 했냐? 너네는 이거 없지. 너네 이거 없지. 중세 봉건사회 없지. 이 봉건제도라고 하는 게 나라가 넓어져서 왕이 다 통치하기가 어려우니까 왕은 가운데만 다스리고 나머지는 제후
제후에게 나눠줘요. 영주나 제후에게 나눠줘서 반독립적인 세력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도 봉건제가 있고 중국에도 봉건제가 있었고 일본에도 봉건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봉건제라는 명칭은 없었어요. 근데 비슷한 시대는 있었어요. 왜냐면 왜 우리가 통일신라 말기에 호족들이 각각 반독립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으니까 비슷한 시대가 분명히 있어요.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하게 발전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중세를 거치고 근대로 넘어갔는데 일본은 뭐라고 했냐? 너네 중세 없지. 봉건제 없으니까 중세 없는 거지. 없다 너네 이거 없다. 그러면 근대도 없지. 그러면 너네는 고대에 머물러 있는 거네. 즉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너네 나라는 발전이 1도 없고 다 여기만 있는 거야. 이 미개한 것들이라고 우리나라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 발전이 없다. 그러니까 일본보다 뒤처졌다. 에휴, 미개한 것들. 이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한 게 정체성론이에요. 너네 역사는 멈춰있어. 정체성론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율성론. 우리나라의 역사는 자율적으로 발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체적 발전이 없다는 거죠. 다른 민족에 늘 종속되어 있고 다른 민족이 시키는 대로밖에 못하는 민족인데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반도성론. 반도성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반도, 일본은 섬, 중국은 대륙인데 그런 어떤 민족적 특성 때문에 한국인들은 이렇게 반도에 걸쳐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너네는 발전도 못하고 맨날 대륙의 영향만 받고 너네는 발전이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러니까 스스로 발전 못한다 이거죠. 스스로를 발전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만선사관이라는 건 만주를 지배하는 민족이 조선을 지배한다 라는 뜻이어서 예를 들면 만주족, 여진족이 청나라 세우죠. 그 청나라가 우리를 지배했다고 보는 거고 만주 사변을 일으켜서 만주를 점령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율적 발전을 못한다. 타율적으로밖에 발전을 못한다. 타율성론. 그 다음에 당파성론이라는 게 너네 나라는 맨날 붕당 때문에 서로 찢고 볶고 싸우고 이러다가 맨날 망하지. 너네는 분열의 역사야. 왜 요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인들은 3명만 모이면 싸운다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당파성론. 그래서 여러분 붕당정치라는 말은 괜찮은 말이에요. 그런데 당쟁이라고 하는 말은 안 좋은 말이에요. 맨날 너네 당파 나눠서 싸운다. 붕당정치라는 건 말 그대로 당을 나누어서 발전적인 형태로 성장한다는 뜻이고 당쟁이라는 건 싸우기만 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당쟁이라는 표현은 안 좋은 표현이죠. 그래서 어쨌든 너네는 내부 분열로 망한다. 이 분열의 민족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를 싸잡아 얘기하는 거고 일선 동조로는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같다라고 하는 거고 식민지 근대화로는 일본이 식민지로 삼아줬기 때문에 너네가 발전한 거다. 그래서 왜 우리가 요즘에도 이런 거 얘기한다. 뉴라이트라고 얘기하면서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가진 우리나라 학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중에서는 여러분 시험에 뭐 나온다면 잘 나오지도 않지만 나온다면 정체성론이나 당파성론의 의미 정도만. 네. 뭐 외울 것도 없어요. 정체, 멈춰있네. 타율, 자율이 아니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 한국사의 왜곡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족문화 수호운동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건 잠깐 쉬었다가 자, 2절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